38일 만에 다시 600명대 급증.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으로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우려했던 설 연휴 이후 확산세가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나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의 집단 감염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까지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한 거예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천안 아산의 보일러 공장은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 1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이제 사흘 만에 116명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명에서 116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려 그게 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급속도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직원이 99명 그리고 그 가족이나 지인이 17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말고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장이 오늘 또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 공장이 또 있어요? 네, 이제 바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플라스틱 공장이었는데요. 이 공장에서 무려 1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직 전수검사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게 아닌데 114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검사 결과가 완전히 들어나게 되면은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이 공장뿐만이 아니라 이 남양주에 이 플라스틱 공장이 있는 곳이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다른 공장들도 지금 빽빽하게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59개 업체가 있어서 59개 업체 1,2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추가 확진자가 나올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각각 100여 명씩 지금 이 코로나 이 확산세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건데 이게 보통 이게 공통적으로 보니까 공장이에요. 네. 공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남양주의 플라스틱 공장, 이 플라스틱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합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의 대부분이니까 상당수가 좀 외국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기숙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먹고 자고 회사에 나와서 같이 일하고 거의 뭐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산이 더 잘 됐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해서 그렇다. 네, 그리고 천안 아산의 그 보일러 공장도 보면은 뭐 밀집, 밀접, 밀폐 이제 산밀 공간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천안 아산의 보일러 공장도 이제 이 산밀 공간이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오죽하면 이제 사무실 온풍기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정도였다고 하니까 꼭 합숙 생활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뭐 공장에 뭐 탈의실 그리고 같이 쓰는 직원 식당 등등 해서 공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집단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온풍기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면 이 온풍기를 타고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초안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600명대로 급증했고 이렇게 공장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정부의 고심도 상당히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3월에 당장 시행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감염자 확진 수가 300명대로 떨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역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뤘다. 그래서 민생 그리고 경제 문제를 고려해서 네.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추세가 지난번에 설 명절 이후에 민족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될 그런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단계가 좀 완화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술집 같은 데도 10시까지 음식 정도 영업을 하는 그런 상황. 자칫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특히 문제는 생산
재감염 지수가 지금 일단 1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불씨가 제4차 유행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방역 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래도 이 재확산 조짐 때문에 이 개편안 이행 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인 급증세인지 아니면 재확산의 신호탄인지는 이번 주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확진자가 급감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달 초, 그러니까 1월 6일에서 8일 사이만 해도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15일 그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밑으로 내려온 건 지난해 10월 12일 이후에 126일 만이거든요. 80만 명에서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정도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뭐 한 70% 정도가 급감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감소세, 이 감소세에는 세계 각국이 지금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고 또 아예 그렇죠. 봉쇄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 특단의 방역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이고 또 백신 접종에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영국 조금 전에 얼마나 많이 감소를 했는지 보여드렸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백신 1차 접종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 신규 확진자가 무려 30%나 감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와서 앞서 윤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접종이 끝난 나라도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는 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백신 관련해서요. 이동석 기자. 네. 북한이 이 백신 업체를 해킹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이 백신 관련 업체 해킹을 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간 걸 놓고 현재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위가 끝난 후에 기자들에게 북한이 화이자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이 치료제 원천 기술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 국정원은요, 국내 백신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현재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일반 사례를 보고한 거라면서 화이자는 물론 어떤 기업도 특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이 또다시 반박에 나섰는데요. 북한이 화이자를 해킹했다는 것은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한 문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문서는 회의가 끝나면 수거해 가기 때문에 중요 내용은 메모로 한다며 메모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어제 발언했던 정보위 공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매일 평균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 건, 일평균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국정원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에 대부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화이자는 탈취됐다고 했어요. 해킹 당했다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보고를 받고서 북한이 화이자의 해킹을 시도했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정원에서는 북한 해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태경 의원은 2달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메모를 해놨었다. 그때 얘기가 있었다. 거의 지금 보니까 뭐 진실공방 뭐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질신 공방을 통해서 누가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근데 이제 중국에서 보니까요, 이 가짜 백신 얘기도 있어요. 네, 중국에서 가짜 백신이 유통되고 있다.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 가짜 백신이 실제로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중국판 백신 쿵선달로 불리는 이들은 지난해 8월이었죠. 주사기에 식염수 등을 넣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제조사의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습득했다면서 뒷거래를 통해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속였는데요. 네, 일단 홍콩에서 해외까지 배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범행은
3달 만에 들통이 났는데요.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약 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봉이 김설날도 아니고 백신이 아니고 안에 주사기 안에다가 생수를 넣어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쿵선달, 뭐 쿵씨라서 쿵선달 이렇게 불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앞서 북한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주요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김정은 총비서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1년여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요. 코로나 방역에 자신감을 드러낸 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김은미 기자, 네.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 그 리설주 여사 아까 보니까 북한 노동신문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인 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 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본인의 남편인 김정은 위원장이랑 같이 공연을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 보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좀 밝은 얼굴인데 이 리설주 여사의 공연 보고 하는 게 뭐 새삼스러울 일이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 공개 나들이가 무려 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요 직전에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보였었던 게 작년 1월 25일 이제 그 당시에 설 맞이 공연을 보러 나왔을 때 이후로 지금 거의 1년 만에 처음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두문불출했느냐? 네. 말씀하신 건 첫 번째 그 지난 1월 25일 그 즈음이 지금 코로나가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던 시기였었기 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두문불출하고 좀 방역에 신경을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멜라니아 여사 뭐 많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혹은 뭐 사이가 너무 좋아서 셋째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출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정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정이 상당히 밝죠. 그런 걸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참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등장한 건 이 아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는데 이제 등장했으니까 코로나 방역에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등장을 한 거다. 뭐 이런 해석인 건가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코로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윤정 기자. 네. 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이 코로나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주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딸 다혜 씨의 아들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네. 바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발언 나왔는데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당시 병원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라면 그나마 진료 청탁만 문제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 방역 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가 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입국을 했는데 네. 이때 자가격리 지침을 지켰는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 의원은 청와대에도 문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에서 자가격리 대상 여부와 격리 실행 여부 또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혜 씨는 이제 방콕에 살고 있고 네.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방콕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럼 들어와서 어느 기간 동안 언제 들어와서 언제까지 있었는지 자가격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혜 씨가 입장을 밝히면 될 텐데 다혜 씨 입장은 있어요? 네, 다혜 씨 측 입장을 밝히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혜 씨 측은 아들이 자가격리 관련 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면서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곽 의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서 지금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면서 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혜 씨는 지금 현재 아들의 학비 등에 관해서도 곽 의원이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정걸 대표님, 네. 이 곽상도 의원 이제 예전에 집합 금지하던 시절에 이 아들 준용 씨 이제 그 전시회 관련해서 또 의혹을 제기하고 이번에는 외손주까지 또 의혹을 제기해요. 네. 지금 다혜 씨 입장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뭐 집요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문준용 씨, 문 대통령 아들은 그 코로나19로 중소기업 피해봤다고 지원금을 받았다는 그 특혜 의혹을 그렇죠. 제기했고 이번에는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금 태국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들 서모 씨는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4월에 코로나19가 한창 기승 부리고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쯤이죠. 그때 이제 태국에서 국내로 귀국해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근데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특혜라면 이제 뭐 이제 진료일을 뭐 널찍이밖에 잡을 수 없는 걸 좀 빨리 받는다든가 네. 뭐 그 정도 특혜겠죠. 그리고 또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면은 2주 정도는 자가 격리잖아요. 자가격리 집에서 못 움직이는데 그걸 위반하고 병원 가서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런데 그런 의혹 제기만 있지 뭐 아직 그 증거가 나오거나 뭐 분명한 건 아니에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섣부르게 뭐 옳다 그러다 논평을 제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좀 더 검증한 거를 좀 의혹 제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지만은 또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거는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검증이 좀 되고 좀 조사가 더 이루어진 다음에 의혹 제기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대통령도 이제는 그 프라이버시, 대통령 가족도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가족도 공인이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조금 더 알릴 거는 좀 알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 태국에 가족이 간 거라든지 뭐 진료라든지 이거는 프라이버시라고만 하지 말고 좀 더 공개할 거 있으면 좀 더 좀 국민들이 궁금하잖아요. 좀 디테일하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뭐 문다혜 씨는 억울하다고 얘기는 하죠. 지금 네.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고는 하지만은 국민이 볼 때는 좀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마디 얘기했어요. 그 청와대 특별감찰관, 대통령 가족 그 감찰하는 네네. 특별감찰관하고 공수처장하고 북한 그 인권재단 이사 임명하는 거 야당 여당이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한 1년여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좀 임명하는 것도 이런 의혹을 좀 줄어들이는 데 기여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개인정보 대통령 가족은 모든 걸 공개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 가족들도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 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다.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